2015년에 중국에서 대학 교육에 대학살이 일어났다. 대학교 교수들에 대한 사상 검증과 커리큘럼 전체에 대한 검증이 일어났어요. 그 공산당원인 학생들이 네. 우리 교수들이 해외는 칭찬하는데 중국과 공산당을 욕하더라. 그걸 투고를 했어요. 우리도 수업하다 보면 그렇게 해요. 네, 한국 정치 왜 네, 이 모양이냐. 네, 네, 네. 그래갖고 약간 문제가 있던 교수들이 있잖아요. 다 잘렸어요. 그래갖고 중국은 2015년을 전후로 해서 했잖아요. 중국의 주요 대학에 다 강의실마다 CCTV가 다 설치되어 있어요. 강의실에 네. 강의 내용이 다 그럼 녹화해요? 다 녹화돼. 아이고. 자기가 무슨 얘기를 하기 전에 사상 검열을 해버리면 말이 되겠어요? 그게 바로 누가 하는 역할이다. 공산당 네네. 학생 당원들이 하는 역할 중에 하나예요. 조영남 교수님과 함께하는 중국통, 오늘도 아주 흥미로운 중국 이야기 또 교수님 모시고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자,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부터 중국 공산당은 어떻게 중국 인민들을, 중국 전체를 통제하는가를 이제 공부하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이제 인사를 통한 통제 저희가 좀 인사 배웠고요. 통제. 예. 오늘은 조직 얘기를 해주신다고 예고를 해주셨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자, 조직을 통제한다는 거는 조직이 원래 통제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말하는 조직 통제라는 것은 네. 그 공산당이 원래 음. 다 통제하고 있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그러니까 어떤? 예를 들어서 네. 공산당은 말할 것도 없고 자기니까. 네. 그다음에 국가기관이라는 것이 정부, 의회, 법원, 검찰원, 군대 이런 건 말할 것도 없죠. 네. 이건 굳이 뭐 통제할 이유가 없죠. 문제는 그게 아니라 개혁 개방기에 등장해서 마오쩌둥 시대에는 없었던 새로운 네. 조직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이게 이제 공산당 영도 체제, 네. 다시 말하면 공산당 일당제를 유지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네, 거예요. 네, 네. 하나 예를 들어보면 네. 혹시 적색 자본가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레드 캐피탈리스트라고 그러는데 적색 자본가. 적색 자본가? 예. 이거 언어가 모순이죠. 자본가가 적색이야. 무슨 얘기냐면 네. 사형 기업가 중에서 공산당원인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많다고 얘기해 주셨잖아요. 예. 네. 이게 사형 기업과 10명 중에서 최소 4명. 그다음에 대형 사형 기업. 여기서 말하는 대형 사형 기업이라는 것은 종업원이 500명 이상 되는 그런 경우는 7, 80%가 사형 기업가, 즉 자본가이면서 동시에 네, 공산당원이에요. 네, 네. 그럼 왜 이렇게 많은가? 왜 많은지 아시겠죠? 한편에서는 사형 기업가들이 중국에서 비즈니스 하려고 공산당원이 되는 거지만 또 한편에서는 네. 공산당이 그들을 의식적으로 가입을 시킨 거예요. 왜? 가입을 안 시키면 무슨 일이 벌어지죠? 사형 기업가들은 자본을 가진 집단이잖아요. 네. 지금 중국의 빅테크들 잘 아시죠? 네. 뭐 화웨이에서부터 시작해갖고 바이두, 텐센트, 알리바바, 뭐 찡동 무지하게 많잖아요. 네. 또 저기 제조업 중에서 뭐 BYD서부터 시작해갖고 이런 엄청난 기업들이 최근에 성장한 1990년대 후반기서부터 최근에 성장한 대부분의 다 중국의 기업들은 다 사형기업이거든요. 네. 이들이 그냥 놔두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공산당 입장에서는 불안할까요? 안 할까요? 그들이 또 뭐 힘을 합칠 수도 있고 그들이 있죠. 예, 또 워낙 많은 데이터들도 갖고 있으니까 말할 필요가 없죠. 일단 네, 돈이잖아요, 돈. 네, 네. 특히 천안문 사건에 뼈아픈 교훈이 있었어요. 네. 그 아까 지난 우리 시간에 천안문 민주화운동을 얘기했었는데 그때 있잖아요. 천안문 민주화운동 당시 학생들이 주동 세력인데 네. 문제는 학생들이 뭐 돈이 있어요? 없죠. 또 이동 수단도 없잖아요. 네. 그때 돈과 이동 수단 예를 들어 오토바이나 자동차 그다음에 팩시밀리 네. 컴퓨터 이런 걸 다 누가 공급해 줬느냐. 해외에서 지원한 것도 있지만 사형 기업가들이 많이 해줬어요. 그랬었어요. 네.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천안문 민주화운동을 진압하고 난 다음에 있잖아요. 네. 1991년 무렵에 공산당 중앙이 공식 지시를 내렸어요. 사형 기업가들은 입당할 수 없다. 그거에 대한 보복이죠. 네, 네. 그리고 그때부터 적대시한 거예요. 따라서 중국 경제가 증가하면서 사형 기업가들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이거는 공산당 영도 체제, 공산당 일당 체제를 네네네. 유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마 들으신 분들 가운데 사형 기업이 뭐예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우리 흔히 얘기하기는 그냥 뭐 민간 기업, 뭐 민영 기업 뭐 이런 걸 이제 그냥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고는 그냥 간단히 나누는 중국에서 세 개로 나누는데요. 하나는 국유기업, 네. 국가 소유하는 기업. 또 하나는 집체기업. 네. 집체는 어떤 거냐? 서울대학교 소속 기업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 지역 중국에 가면 농촌에서 그렇게 농촌 전체가 소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어요. 네. 그런 걸 집체기업. 그다음에 세 번째가 사형기업.
네네. 이게 개인이 소유하는 거예요. 개인이 투자해서 개인이 운영하는. 네네네. 그리고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사형 기업은 외자 기업도 들어가요. 외자 기업도 결국은 소유권으로 보면 국적으로 보면 중국이냐 외국이냐 하지만 소유권으로 보면 사형 기업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 편이 나누고요. 근데 집체 기업은 소수기 때문에 중국의 기업 형태는 크게 국유 기업과 사형 기업. 그다음에 국영 기업이라는 표현을 안 쓴다고 그랬어요. 그 이유는 1992년 이후에는요. 네. 그 소유와 경영이 분리돼 있어요. 경영은 하진 않아요. 안 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그 우리나라도 뭐 그럴 수 있겠지만 중국의 경우는 철저하게 국유 기업은 전문가 경영 체제입니다. 그거는 이미 학문적 연구에 다 드러나 있어요. 네네네. 낙하산 없어요. 되게 거기서부터 컬 넣은 경영 전문가들이에요. 그럼 이제 대체로 국유 기업이라고 하면 국가 소유니까 네. 어쨌든 뭐 이사회나 이런 것들은 이제 국가 주요 인사들이 할 거고. 예. 그럼 이제 거긴 통제 대상이 아니에요.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한 거죠. 자율적으로 뽑아요. 아니 그게 아니라 네. 그거는 공산당이 신경을 안 써도 되는 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중앙소속 국유기업은 인사권을 누가 행사한다? 공산당 중앙위 행사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거기는 어차피 공산당 그렇죠. 거니까. 내 거죠. 내 거. 내 거기 때문에 별도로 관리를 안 해도 돼요. 근데 사형기업은 아니잖아요. 네네. 관리해야 되죠. 그다음에 또 뭐들을 관리해야 되느냐? 개혁개방계 새로 등장해. 그게 바로 시민사회. 시민사회, 시민단체 같은 예, 거. 이런 거. 중국에도 공식적으로 인정한 등록된 시민단체면요 70만 개가 넘어요. 근데 비공식적인 것들이 무지하게 많거든요. 네. 그 아예 등록도 안 해버린 네. 이런 거 어쩌면 어떤 학자들은 80만 개, 800만 개가 넘는다고 봐요.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예를 들어서 환경단체 네. 이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네. 빈곤층을 위한 단체, 여성단체, 소비자단체 무지하게 많아요. 비공식적으로는 800만 개. 그런 건 저 예를 들면 결사 집회 뭐 이건 자유예요? 중국? 헌법에는 자유라고 돼 있는데 네. 단 전제 조건이 있죠. 공산당 일당 체제에 반대 안 할 것.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전 세계 민주화 운동에서 네. 시민사회가 무지하게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렇겠죠. 우리도 그랬어요. 네. 1980년 민주화 운동에서 학생 조직, 농민 조직, 노동자 조직 그다음에 여러 가지 조직들이 있잖아요. 네. 민주화 운동 조직들. 그건 YMCA, YWC 이런 것도 종교 조직도 마찬가지 네, 카톨릭 네, 네. 다 있었잖아요. 이런 것들이 중국에는 없었겠어요. 있죠. 그것도 소련과 동유럽이 붕괴하는데 시민사회가 주도한 역할을 했어요. 그럼 이 사회 조직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그냥 놔두면 안 되죠. 네. 이거는 공산당이 통제 들어가야죠. 느낌이 오잖아요. 어떻게 해요? 그게 바로 이제 설명드리려고 하는. 그 밖에 또 중요한 게 뭐가 있느냐. 대학. 대학. 전 세계에서 있잖아요. 네. 대학은 민주화의 성지라고 그래요. 뭐 대체로 그렇죠. 왜 그런지 아세요? 대학생들이 민감하고 네. 애국심이 그럴 나이고 그런데 시간은 많고 또 자기가 배운 거랑 나라에 사는 게 안 맞. 안 맞으면 바로 대들고. 네. 이제 우리 뭐 정프로나 저쯤 되면 이것저것 고려할 게 많죠. 근데 20대는 고려할 게 별로 없다 보니까 네. 그래서 전 세계 민주화 운동의 성지가 바로 대학이에요. 이건 뭐 예외 없어요. 네네네. 선진국 후진국. 그렇죠. 이거 관리하죠. 특히 천안문 민주화 운동을 누가 주도했다? 대학생들이 주도한 대학생들이니까.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대학을 통제 못하면 이거는 공산당 일당체 유지할까요? 쉽지 않죠. 중국에 대학이 많아요? 3,000개. 3,000개. 예. 3,000개의 대학 중에서 4년제 대학이 그 1,300개. 네네네. 그다음에 3년제 그 사범대학은 3년제예요. 중국은. 그다음에 전문대학이 한 그 1,500개. 네네네. 기타 뭐 각종 뭐 개방대학 이런 거 있죠. 이런 게 한 2, 300개 해서 3,000개인데 네. 이 3,000개를 통제 못하는 날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대학생이 얼마냐. 3천만 명이에요. 대학생만. 네네. 이거 언제든지 반체제, 반정부 인사로 나설 수 있죠. 이거는 공산당의 사활이 걸린 문제예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하나 더 중요한 게 뭐가 있느냐. 네. 도시의 기층사회. 도시 기층 사회? 예를 들어서 아파트 단지 같은 데 이런데 거주 지역, 밀집 지역. 네네. 이 농촌은 듬성듬성 있잖아요. 촌락이 뭐 우리나라 농촌도 뭐 가봤자 어떤 지역은 2, 30가구. 네네네. 이러니까 이거는 뭐 힘이 안 돼요. 뭉치기가 어려운데. 어렵죠. 근데 중국에서 인구 800만 이상의 도시를 특대 도시라고 그러거든요. 네. 그런 게 지금 22개인가 그래요. 특대 도시가. 거기서 한번 시위가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상해시가 인구가 2,500만 명이죠. 네. 거기서 한번 상해시 시위 한번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에 밑바닥 사이. 이게 중국이 언제 한번 뜨끔했느냐. 혹시 파룬공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파룬공. 들어봤죠. 네. 이게 도시의 기층 사회를 지금 거미줄식으로 관리를 하거든요. 바둑판처럼 격자식 관리라고 그래요.
이거 누가요? 공산당이. 아, 공산당 그렇죠. 네, 그게 계기가 됐던 게 바로 파룬공이에요? 파룬공 사건이에요. 이게 무슨 일이었느냐? 1998년에서 99년 초까지 네. 파룬공이 중국 대도시를 중심으로 거미줄처럼 다 퍼져 있었던 거예요. 군대식 조직으로. 근데 이걸 몰랐어요, 공산당이. 그러다 확 드러났어요. 그냥 뭐 아침에 운동하고 뭐 이런 느낌 아니에요? 아, 기공 조직인데 네. 단순한 기공 조직이 아니라 네. 리홍지라는 사람이 군 출신이거든요. 네. 군대식으로 조직을 만들었어요. 아, 파룬공을? 네. 그래갖고 중앙 조직 있고 각 지역 있고 그다음에 쭉쭉쭉쭉 있고 이렇게 해갖고 이게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면요. 1998년서부터 시작해갖고 99년 초까지에 네. 중국 일부 언론에서 또 학자들이 저 파룬공은 사교 집단이다. 저거 단속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그거에 대해서 파룬공들이 시위를 했어요. 아니다. 우리는 기공 조직이다. 네. 그러다가 드디어 1989년 봄에 중국에 있는 고위 관리들이 사는 데를 중난하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거기를 인간띠로서 슬슬 둘렀어요. 한 4km를. 그때 우리 씨랑 국정원장 잘렸어요. 중국. 그걸 못 막았어요. 그러고서 뒤집어져 버렸어요. 이게 무슨 일이냐. 이 중국 같은 이렇게 철저히 공산당이 그러면서 이때부터 파룬공 때려잡기 시작해서 5년 동안 강력히 처벌해. 그리고 조사해 보니까 주요 대도시마다 파룬공 조직들이 다 있는 거예요. 이걸 이제 공산당식으로 표현하면 우리의 기층 보루를 이상한 조직한테 넘겨줬다라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렇게 심하게 단속했던 거죠. 뭐 공식적으로는 뭐 몇백만이라는데 파룬공 주장하기를 수천만 명이라는 거예요, 조직원이. 그러면 공산당 다음에 많은 조직이거든요. 지금 다 와야 되죠? 와야 됐죠, 완전히. 완전히 사교로 해갖고 다 때려잡아서 이런 걸 겪고 나서 어떻게 했느냐. 대도시 지역을 네. 바둑판으로 나눠서 관리하기 시작하는 거지. 그게 이제 코로나19 대응할 때도 그대로 쓰이는 거예요. 네네네. 이 공산당. 그래서 이처럼 사형기업도 관리해야죠. 네. 시민사회도 관리해야죠. 대학도 관리해야죠. 그다음에 도시의 기층사회도 관리해야죠. 이게 이제 조직 관리가 들어가야 되는 조직 통제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조직 통제라는 게 이제 어떤 건지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이 네. 이해하셨을 거라고. 이 중에서 다 할 수는 없으니까 네. 그 사례로서 그 사형기업과 또 제가 몸담고 있는 대학을 뭐 쉽게만 얘기를 할게요. 알겠습니다. 네, 쉽게. 자, 그럼 우선 사형기업. 네. 근데 이 사형기업은 중국한테 중요한 게 경제 발전을 하려면 중국은 앞으로 이제 중국 경제를 보실 때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 두 네. 축으로 보셔야 돼요. 하나는 국유경제, 또 하나는 사형경제. 그럼 국유경제는 뭐냐? 기간산업이다. 네. 중국 경제의 성장을 이끌어가는 게 아니에요. 국유경제는요. 네. 그 기업 규모로 치면 자산가치로 치면 전체 중국의 40%. 기업 자산의 40%. 네네네네. 그래 적지 않죠. 적지 않죠. 근데 매출액은 20%. 그다음에 고용 창출은 15%. 큰 도움은 안 되네요. 이쪽. 근데 그게 바로 뭐냐? 중국 경제를 이끌어왔던 건 다 국유기업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대신 국유기업이 왜 중요하냐? 우리 나중에 이제 경제통제에서 얘기했지만 공산당이 경제를 통제할 수 있는 원동력이에요. 아, 뭐 인프라 같은 거 주로. 다 기간산업. 네. 중국에서 말하는 기간산업은 다 국가 거라고 보시면 돼요. 뭐 석유, 가스, 에너지, 통신, 철도, 기차, 항만 이런 거 있죠. 네. 이런 모든 거 이건 다 국가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근데 중국 경제를 이끌어가는 거는 국유기업이 아니라 사형기업이죠. 네. 그러니까 공산당이 장기 집권하려면 뭘 해야 되느냐? 경제를 발전시켜야 되고 경제를 발전시키려면 사형기업을 키울 수밖에 없죠. 네. 그 결과가 저 그 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잘 뛰놀긴 해주되 언제든 내가 목덜미 잡을 수 있을 만큼은 해놓는다 이거죠. 그 개념보다는요. 네. 내가 만들어 놓은 동산 안에서 뛰어놀으라는 거죠. 내가 인프라는 다 이렇게 만들어 이렇게 놨고 틀을 딱 져놓고 네. 거기서 뛰어놀아라. 근데 그 뛰어노는 걸 마음껏 뛰어놀아서 경제가 발전해서 국민들이 공산당을 지지하게 만들라. 네. 그런데 이래서 지금 현재 보면은요. 전체 사형 기업이 전체 기업체 수로 치면 네. 84%. 공업에서도 거의 85%. 한마디로 말해서 사형 기업 판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국유 기업은 기본만 깔아준다. 기간 산업. 그걸 제외한 건 다 사형 기업이에요. 뭐 우리도 약간 좀 비슷한 것 같긴 한데. 비슷해요. 네. 그러니까 중국이 국유 기업이 비중이 크다고 하지만 네.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기간 산업만 국가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중국 경제를 보실 때는요. 네. 국유 기업을 보지 마시고 사형 기업을 보시면 돼요. 우리가 경쟁해야 될 대상은 사형 기업인데 네. 그래서 여태까지 그럼 그 사형 기업에 대해서 어떻게 통제했는가? 음. 주로 통제하는 방식은 우리나라랑 비슷했어요. 그게 뭐냐? 조직을 통한 통제예요. 조직을 통한 통제. 아, 그게 무슨 말이냐? 네. 중요한 조직을 만드는 거예요. 예를 회사 들어서 내? 아니죠. 바깥에
단체. 예. 예를 들어 우리나라 대기업이 가입하는 단체 이름이 뭐죠? 대기업이요? 예. 전경련? 그렇죠. 전국 경제인연합회. 예. 그거 일본 거 게이달렌 그 예, 흉내낸 예, 건데. 예. 그다음에 중소기업 협의 예. 이런 것들 있죠. 그것처럼 중국도 기업 사이즈에 맞게 동시에 기업의 국적에 맞게 있잖아요. 모든 기업의 그 기업주들 사형 기업가들이 가입하는 조직을 만들어서 위모적으로 들어오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게 대형 사형 기업은 공상업연합회, 공상련. 네네네. 그래서 중국에서 대형 기업인가 아닌가, 대형 사형 기업인가 아닌가를 보려면 기준이 어디 속했는지를 보면 돼요. 공산련에 속해야 돼요. 이거는 굉장히 권위 있는 조직이에요. 이건 서로 들어가려고 그래요. 아, 공산연에? 예, 공상련은 들어갔다 하면 이거는 좀 인정받는 기업. 그다음에 중소형 사형 기업은 사형 기업가 협회. 그다음에 자영업자들 있죠. 뭐 예를 들면 세탁소 네네네네네. 이런 것들은 개체 노동자 협회. 중국말로 개체 노동자 우리 그러면 사형 자영업자거든요. 자영업자. 예. 이런데 위무적으로 가입해야 돼 이거는. 안 하면 당연히 뭐 불이익이 있고요. 불이익이 있죠. 면허를 안 내주죠. 면허를 안 내줘요. 네. 그리고 다른 데서는 이런 사형기업가 협회와 개차 노동자 협회를 하나로 묶어서 그냥 상회 이렇게 불러요. 상회, 네. 챔버 오브 커머스 뭐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주로 화교들이 상회라고 많이 부르거든요. 아. 여기 이제 상회라고도 부르는 거예요. 네네네. 그다음에 외국인 노동자 저 외국인 기업가들은요. 외상 투자 기업 협회라는 게 가입해야 돼요. 무조건. 무조건일 거예요. 제가 네. 알기로는. 이건 가입해야 돼요. 네. 자 이렇게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이런 협회를 통해서 컨트롤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가 있느냐? 외부 통제라는 거예요. 기업 바깥에. 내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지는 잘 모르죠.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보고하라. 뭐 해라. 지시를 내렸는데 네. 제대로 보고하는지 국가 정책을 제대로 집행하는지 감독이 안 되죠. 안에다 뭘 또 심어 놓는군요. 아, 그거죠. 바로 네. 완전한 거는 외부 통제만으로는 안 돼요. 네. 그 내부에서 통제를 하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공산당 조직을 사형 기업대에 만드는 거예요. 이제 감이 네, 이제 네, 오실 네. 거예요. 이게 확실한 방법이에요. 대신 외부 통제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그대로 두고 대신 내부 통제 방식으로서 가장 안전한 게 사형 기업 내에 공산당 기층 조직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언제부터 시작했느냐? 90년대 후반서부터 시작됐어요. 왜 90년대 후반서부터 시작됐느냐면요. 중국에서 그 국유기업 개혁은 몇 단계에 걸쳐서 일어나는데 네. 가장 대규모적인 국유기업은요. 1990년대 중반에 일어났어요. 그때 그러니까 쫙다 방샤오 큰 것은 붙잡고 네. 작은 것은 놓는다 해갖고 기간 산업 있잖아요. 이거 빼고 나머지는 다 팔아버리고 아. 이러면서 국유기업을 축소시킬 거죠. 그리고 대신에 그 하나하나의 국유기업에 한국의 삼성그룹만 해요. 이런 거 빼놓고 나머지는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네네네. 이러면서 90년대 중후반을 넘어가기 시작하니까 사형기업의 천국이 되기 시작하고 2000년대 넘어오니까 확 늘어나요. 그때 돈 번 사람들 많았겠네요. 아, 무지하게 네, 많죠. 그거 사갖고. 그 무지하게 많고 그때 이제 다 헤쳐먹었다 보통 이제 중국인들이 그런 표현을 써요. 네. 그래서 2000년대 넘어오면서 사형 기업을 왜 당 조직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게 중점 과제가 됐고 이걸 못하면 공산당 일당 체제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그 상황에 따라서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공단 지역 있죠. 중국에도 공단 지역 무지하게 많아요. 거기 공단 지역엔 대부분 다 사형 기업 있죠. 네. 그러면 그런 데는 공단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이제 기업마다 3명 이상의 당원이 있으면 만들게 하고 또 그다음에 이거 굉장히 커요. 사형 기업 직원이 한 1000명이 돼. 네. 그러면 얘기는 여기서 여의도 뭐 동 당위원회에서 다이렉트 관리해 버려요 그냥. 여기서 당 조직도 진짜 만들고 네네네네. 이런 식으로. 아니면 사형 기업이 흩어져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여의도동 공산당 위원회에서 그 밑에 있는 당 지부에서 관리.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엄청나게 사형 기업의 내부에 당 조직을 만들게 해요. 자, 근데 문제는 네. 우리 정부로께서 네. 돈 좀 있어서 기업 하나 차렸는데 네. 예? 내 당원이 아니야. 근데 공산당 지부를 만들겠대. 느낌이 어떨까요? 저는 별로 안 좋죠. 안 좋죠. 네, 나 감시할 것 같고 감시할 것 같고 내가 하는 얘기 다 보고할 것 다 같고. 보고할 것 같고. 네.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걔는- 반대하죠. 네. 그게 정상이에요. 그죠? 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 목표가 정프로를 당에 가입시키는 거예요. 아, 그럼 반대를 안 할 테니까. 네. 근데 그냥 가입하면 네. 이게 뭔가 꺼림칙하잖아요. 네. 뭔가 보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뭐 시켜주느냐? 여기 여의도동 위에 여기 뭐죠? 구가 이름이 뭐죠? 영등포구? 영등포구 구의원 시켜준다. 아, 이건 엄청난 특혜거든요.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구의원이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영등포구 당석이랑 만날 수도 있고 구청장 만날 수도 있고 최소한 한 달에 한 번 이상 모임을 가지니까 드디어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는 유명인사가 되는 거예요. 이런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어떻게 하느냐 사형 기업가 줄을 당원으로 만들고 그 사람을 당석시키게 안 되면 혹시 여기 정프로 뭐 동생분이나 뭐 여기 같이 근무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럼 네. 정프로 친척들 있죠. 사형 기업이니까 친척들이 같이 근무하거든요. 네네네. 그런 사람들을 당원으로 하고 그런 사람들을 당석으로 해서 그런 사람들이 구성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상당시 위험이 좀 없어지죠. 또 중소기업인데 내가 주로 대기업, 네. 국유기업에 납품을 해 물건을. 그러면 국유기업에서 당석이를 와서 파견해줘요. 그럼 이제 관계가 또 좋아지죠. 에... 그죠? 저 자기가 납품하는 그 기업에서 당석이가 와서 거기서 당조직을 만들어서 관리해준다는데 아유 뭐 해줘. 무조건 해야죠. 그건. 해야죠. 네. 그 다음에 마지막이 뭐냐? 그것도 저것도 아니다는 공개 모집해요. 뭐를 공개 모집? 당석이를. 그 기업에서? 네. 2018년에 네? 중국의 바이두 하면 굉장히 큰 네, 빅테크잖아요. 네, 네. 거기서요 당석이 모집 공고를 냈어요. 연봉 우리 돈으로 1억. 공산당원 중에 지원할 수 있겠고. 조건이 있어요. 네. 대학을 나왔고 공공기관 즉 당이나 정부에서 2년 이상 일했고 등등 이런 사람을 1억에 모집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난리 났어요? 아니죠. 뭐 지원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다음에 추주 띠싱이라고 혹시 들어봤어요? 중국판. 네네네. 거기서도 그 연봉 제 기억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우리 돈으로 한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에 역시 당석이 모집했어요. 그런 일들이 종종 있군요. 종종 있는 게 자주 있어요. 왜 그러냐? 네. 내가 정프로가 3% 지금 소유자인데 네. 난 당원행 가입해. 근데 당석이 맡기 싫어. 너무 일이 많아. 내 비즈니스만도 바빠. 그런데 내가 오너인데 내가 당석이가 안 되잖아요. 네. 그러면 당석이를 딴 사람을 임명할 수 있어요. 그리고 보니까 내 동생이 있는데 비리비리해. 잘 못할 것 같아. 차라리 외부 관시도 좋고 그 분야의 전문가. 이것도 전문직이거든요. 네네네. 그러면 저렇게 하는 거예요. 공개 모집도 하고. 공개 모집도 하고. 네. 자 이렇게 하죠. 이렇게 하면 불안이 많이 해소됐죠. 네. 저 당석이 내가 뽑았는데 저 당석이가 우리 3%에 반하는 일을 할까요? 못하겠죠 당연히. 네. 이렇게 그다음에 또 어떤 걸 해주느냐. 당 활동과 관련 모든 비용은요. 다 네. 세금 처리해줘요. 그럼 뭐 훨씬 더 낫겠네요. 낫죠. 예를 들어 대기업 같은 데 장학금 주고 그러면 세금 처리해주잖아요. 기부하고 이러면. 네네네. 같은 거예요. 그리고 사형기업에서 여기 3%에서 당원들이 내는 당비 있죠. 네. 전액 여기서 사용하게 해줘요. 위에 안 내. 위로 안 보내. 네. 그다음에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여의도동 당위원회에서 지원해줘요. 오히려. 그 밖에도 여기에서 3% 당원들만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네. 여기 여의도동이나 저번에 우리 했던 당원 지원센터 네네네. 이런 거 만들어 놓고 재미나게 활동을 하게 해줘요. 네. 이런 식으로 하면 상당수 당 그 사형 기업주들은 우려가 해소가 되면서 가입을 하게 되죠. 이제 그 결과 네. 여기 이제 이거 중국에서 나온 공식 통계인데요. 네. 2021년 6월에까지 당원이 3명 이상 모든 국유기업과 사형기업엔 공산당이 조직이 만들어졌다. 그렇게 선언을 했어요. 네. 이걸 우리가 검증할 방법은 없어요. 없지만. 선주조사를 못하게 해주니까. 네, 네. 근데 이 중에서 하나 통계 뭐만 보시면 재밌느냐면 2006년에 사형기업에 있는 당조직 그 퍼센테이지 한번 보실래요? 7.4%죠. 네. 2006년에 7.4%. 네. 네. 그런데 그게 2017년에는 10년 후에는 73.1%죠. 이게 뭘 보여주는 거냐? 10년 동안 10배가 늘었어요. 즉, 그 전까지 사형 기업에는 네. 당 조직이 없어도 신경을 안 썼는데 이 10년 동안 당원이 3명 있는 모든 조직에 다 만들게 만든 거예요. 이렇게 해서 드디어 2021년 6월엔 선언을 했어요. 당원이 3명 있는 사형 기업, 외자 기업 포함해서 네. 모든 조직에는 당 기층 조직이 만들어졌다. 단 당원이 3명이 안 되는 조그만 기업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여기 네, 직원이 한 40명 있는데 당원이 3명이 안 된다. 그럼 거긴 당 조직이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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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지금 중국은 국유기업뿐만 아니라 당원이 3명 있는 모든 사형 기업에는 당 조직이 있어요. 그리고 바로 이 당 조직들이 바로 활동했어요. 자, 그러면 이거를 제가 사례를 그 두 지역 가장 경제가 발전한 지역과 그다음에 경제가 덜 발전한 지역 있잖아요. 네. 간단한 사례로 하나 네네네네. 말씀드릴게요. 상해 지역. 네. 상해는 인구가 2,500만인데 중국의 금융의 중심이고 네. 하이테크의 중심이고 핵심 지역이거든요. 네. 여기 같은 경우가 2000년서부터 가장 모범적으로 사형 기업에서 그 당 조직이 잘 된 거거든요. 이럴 때 사형 기업주가
초기에는 거기도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에는 네. 당 조직에 대해서 적대적이었다라는 거예요. 똑같죠. 무슨 얘기냐. 여기 당 조직이 만들어지면 내 경영권 뺏을 수도 있다. 나 경영 운영 못하게 할 수도 네네네네. 있다. 또 노동자들 꼬드겨서 네. 노동조합 활동하면서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한 거부감을 가졌어요. 그래서 상해시 당서기 그다음에 상해시 당위원회 방침은 뭐냐. 당 조직을 만들 때 네 가지를 중심으로 한다. 첫째, 기업의 생산성을 촉진시킬 수 있도록 당원들이 활동하도록 한다. 네. 당 활동 이런 게 아니에요. 또 직원 교육을 철저히 시킨다. 이것도 다 뭐예요? 기업을 위한 거. 기술 지원을 강화한다. 그러니까 공산당 활동과 관련된 내용은 아예 들어있지도 않아요. 실제도 그렇게 했냐고 문제 했죠.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실제로 했고 거기다가 뭐까지 했느냐. 당원들의 경우는 네. 그 기업에서 가장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모든 걸 촉구했어요. 그래갖고 어떻게 해놨느냐. 저번에 저한테 한번 그런 질문 하셨죠. 당원인데 다른 사람이 아니야. 알 수밖에 없는 게 네. 예를 들어 여기가 지금 스튜디오인데 여기가 나라는 사람이 근무하는 사무실이에요. 네. 그럼 여기에 입구에다가 당원의 방 이렇게 깃발을 꽂아놓는 거예요. 그러면 깃발을 꽂아나요? 그러니까 이게 표시를 해놓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 어떻게 해야 돼요? 모범을 보여야죠. 함부로 할 수 없죠. 또 실제로 그건 제가 본 적이 있어요. 네. 생산 라인이에요. 생산 라인이 여러 가 있으면 당원이 이렇게 하는 기관이 있잖아요. 네. 그럼 여기다 당원 마크를 해놔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여기다 이런 마크까지 해놨는데 대충 할까요? 아니 뭐 그런 건 좋을 수도 있을 것 같긴 아 한데. 그러니까 사형기업 네. 입장에서 보면 저 당원들이 나를 감시하는 그런 역할도 하겠지만 네. 또 안에서는 가장 열심히 일하고 뭔가 분위기 잡아주고 그다음에 공산당의 기본 원칙은 경영에 관여 안 한다. 이러면서 활동하는 네. 그걸 보여주는 게 월마트에서 공산당 조직 슬로건이에요. 그건 제가 그대로 인용한 건데 제가 읽어보면 네. 월마트에서 공산당 조직할 때 슬로건이 뭐냐. 당원의 선진성 여부를 평가하는 하나의 기준은 우리가 일하는 매점의 판매를 얼마나 늘리는가이다. 내가 선진당원이라는 것은 우리 월마트 매장에서 가장 많이 파는 사람이 선진당원이다. 뭐 기업주 입장에서 보면 아주 저 오케이죠. 예. 땡큐죠. 아주 그냥 대견하겠네요. 네. 이런 식으로 조직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선입감이 갖는 게 네. 사형 기업에 당 조직을 만들면 경영에 사상권권 관여하고 뭐 그렇지가 않아요. 아니 근데 저는 그건 약간 좀 안 맞는 것 같은 게 예, 예. 만약에 정말 그냥 그 기업 잘 되라고 하는 것 같으면 뭐하러 당 조직을 집어넣습니까? 감시할 결국 감시 아니에요. 그렇죠. 불안한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 사회주의는 네. 기본적으로 자본주의와 적대적이에요. 네. 그게 막스 레인지의 원리예요. 네. 네. 따라서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자, 이게 평상시 이런데 네. 평상시 이런데 만약 엄청나게 큰 기업의 오너가 이 사람이 공산당에 반대하는 행위를 한다거나 그럴 걸 보일 가능성이 있다거나 그럴 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제 생각으로는 99.9%의 문제가 안 생겨요. 항상 0.1%를 대비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실제로 천안문 민주화운동 때 벌어졌으니까. 그때 스톤 그룹이라고 네. 그 당시에 중국에서 가장 잘 나가던 IT 기업이었었어요. 네네네. 컴퓨터 만들고 했던. 근데 그 사람이 저기 학생운동 같대요. 돈도 많이 지원해주고 있죠. 컴퓨터 이런 거 다 지원해줬어요. 네. 만약 중국에는 빅테크들이 있잖아요. 네. 다시 민주화운동이 벌어졌을 때 공산당이 아닌 시민과 학생 편에 다 서봐요. 이건 무슨 일이 생길까? 그런 일이 생긴다라는 가능성은 없지만 네. 0.01%라도 그게 집권 세력들의 고민이죠. 그거예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그래서 이제 사형기업에 그런 식으로 이제 공산당 기층 조직이 이제 들어가서 활동을 네. 한다. 마찬가지로 이 안의성은 중국에서 경제가 가장 덜 발전한 지역 중에 하나였었는데 지금 많이 발전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당을 건설하기 위해서 네. 2012년에 바로 10,000명이나 되는 그러니까 당정 간부, 고위 네. 간부를 파견해 주는 거예요. 중소기업에 10,000명이. 그래서 내가 보통 기업을 2-3개 맡아갖고 네. 조직 만들고.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파견되는 사람은 그 기업 관련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거부할 수도 없어요. 어떤 면에서 그 사람과 관심 맺어주는 게 좋을 수도 있고 네네. 이런 식으로서 하고 그다음에 그 지역에 있잖아요. 그 50인 이상의 기업주 중에서 대부분을 다 오너를 공산당원으로 만들어요. 그래갖고 실제로 당 조직을 만드는 거 보니까 네. 70%가 기업가가 직접 만들었어요. 당 조직을. 그러면서 동시에 이 사람들에게 정협위원이라든지 지방의 의원을 겸직시켜주고 네. 뭐 반대할 리 없죠. 여태까지 나는 돈만 많은 사람들이 날 무시했는데 나는 드디어 이제 지방에 유지가 된 거고 거기다가 활동 방침이 뭐냐 기업 친화적이고 동시에 직원 서비스 중심의 활동 경영엔 전혀 관여 안 하고 생산성 증대에 노력하고 노동자들 복지 증진하고 네. 이런 것만 하고
이런 식으로 당 조직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네. 공산당 조직이 사형 기업의 발전을 해서 엄청나게 기여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네. 사형 기업가들의 우려를 불식시키면서 이런 식으로 조직을 만들어서 네. 만일의 경우에 대비한다라는 거죠. 이런 것 때문에 네. 중국 공산당은 2021년 때 이제 3인 이상의 모든 기업을 만들었다. 물론 이제 속마음은 모르겠죠. 사형 기업가들 찝찝하겠죠. 네. 근데 어쨌든 같이 가야 되니까.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중국 전역에 걸쳐서 사형 기업 내부에 당 네. 지층 조직이 만들어졌다. 따라서 유사시에도 현재 상황이라면 네. 사형 기업이 바로 공산당에 반대해서 학생이나 시민 편에 설 가능성은 많지 않다. 네. 자, 그다음에 대학생 얘기는 조금만 할게요. 네네. 예, 보죠. 이게 중요한 문제가 제가 그 그래프를 하나 가져왔는데 보면 현재 2019년 이게 코로나 전 통계거든요. 네. 대학생이 3천만 명이에요. 아이고야. 올해 드디어 2022년이죠. 올해 대학 졸업생이 1,000만 명이에요. 이게 왜 이렇게 많으냐? 1,000만 명씩 쏟아지는 거예요? 네, 지금 쏟아지고 있어요. 네. 이게 왜 이렇게 많았느냐? 1999년부터요. 중국이 한마디로 말해서 국민의 학력 증진을 시키겠다고 대학교 정원 50만 명씩 늘렸어요. 그래서 2000년대를 넘어오기 시작하면요. 네. 대학생들이 매년 나오는 사이에 400만에서 500만씩 나오기 시작하고요. 드디어 지금 1,000만. 우리랑 비슷하네. 우리도 왜 대학 자유라 뭐 이러면서 그게 이제 민주화하면서 했던 건데 네. 그래도 우리는 지금 대학생 졸업생이 3, 40만 명밖에 안 돼요. 지금 1,000만 명이에요. 자,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느냐? 당연히 대학교의 능력에 안 맞게 많이 지금 입학을 시켜놓은 거죠. 네. 교육의 질 떨어지고 생활의 질 떨어지고 그다음에 취업률.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중국은 코로나 반드시 풀 거다. 딴 근거가 아니에요. 네. 지금 올해 1,000만 명 졸업하는데 그중에서 500만 명에서 600만 명이 실업이에요. 왜? 중국의 창업에 주도했던 게 서비스 직과 그다음에 창업이거든요. 네. 취업의 주도. 근데 그걸 지금 못했잖아요. 코로나 공세 때문에. 그러니까 내년에 풀 수밖에 없어요. 그다음에 자영업자들 있죠. 우리 개체호들 수천만 명. 네네. 그 사람들 지금 3년 동안 얼마나 심각한데요. 그러니까 저는 무조건 푼다라고 본 건데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건데 네. 이 대학도 그 문제예요. 따라서 이들이 불만 잠재우지 않으면 또다시 민주화의 성지가 될 수 있죠. 근데 재미난 현상은 네. 1989년 천안문 민주화운동 이후이죠. 지금까지 중국 내에서 대학생들이 주도하는 민주화운동은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 그래요? 네. 없어요. 그만큼 관리를 아주 철저하게 하는 철저하게 거예요. 했더라. 그러면 다른 말로 시위가 없었느냐? 아니에요. 주된 시위가 뭐냐? 애국주의 시위. 반일 시위, 반미 시위. 엄청나게 일어났어요. 예를 들어서 가장 최근에 일어났던 반일 시위 대표적인 게 2012년에 있잖아요. 네. 그 일본 정부가 쌩갖고 떼오다오 열도를 국유화했어요. 네네네네. 그때 중국 전역에 걸쳐서 일주일에 걸쳐서 시위가 벌어졌어요. 그리고 저 일본 상품 불매운동, 네. 일본 식당 뭐 때려부시기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근데 참고로 있잖아요. 그때 2년 정도 토요다, 혼다 매출액에 급감했는데 네. 지금 다 회복됐어요. 아, 그래요? 예. 예. 중국 사람들 그렇게 멍청하지 않아요. 예. 어쨌든 그런 식으로 반미 시위, 반일 시위는요 그동안에 전국적으로 몇 차례가 있었어요. 근데 단 한 번도 민주화 시위는 없었어요. 그 불만의 에너지를 좀 이렇게 글로 자꾸 이렇게 돌리려고 아, 정확히 보셨어요. 그런 거예요? 애국주의 교육운동. 그게 체제, 정당화 운동이니까. 그런데 단순히 이렇게 불만을 돌렸을 뿐만 아니라 네. 대학에 대한 조직 통제가 성공했던 거죠. 대학에 대한 조직 통제. 예. 그래서 대학에 대한 조직 통제는요 크게 세 가지로 구성돼요. 첫째, 네. 공산당 조직, 학생 공산당 조직. 음. 두 번째, 공산주의 청년단, 줄여서 공천단이라고 하죠. 네네네. 공천단은 14살에서 28살까지. 굉장히 나이 폭이 넓네요. 예, 14살에서 28이니까 대학 대개 중학생서부터 대학생까지. 그다음에 사회 초년생들 네네네. 28까지. 요게 기본이고요. 그다음에 정치 인용 교육. 요 세 가지예요. 간단하게 하면서는 이 공산당 내에서는요. 이 공산당 그 학교 내 공산당원 비율이 어느 정도까지 떨어졌었냐면 네. 천안문 민주화운동 이후인 1990년에요. 공산당원 비율이 0.8%였었어요. 그러면 대학생 중에 공산당원이 100명에 한 명밖에 없었다는 얘기예요. 네네. 이게 무슨 뜻이냐? 공산당원 대학생들이 공산당 가입을 안 한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그 당시까지는 대학이 공산당원을 대학 내 학생들을 가입시키려는 노력도 변화했고 그래서 비상이 걸려갖고 이 상태는 네. 안 된다. 그래서 목표가 뭐냐? 대학생 중에 10%. 대학생 중에 10%. 그다음에 대학원생 중에 30%를 공산당으로 하라. 이때부터 시작해갖고 지금은 저렇게 다 돼 있어요. 대신 굉장히 어려워요.
대기가? 예. 학생은 더 어려워요. 예. 그래서 이것도 재미난 게 이게 공산당의 융통성이라는데 예. 명문대학 중심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청와대나 북경대 이런 데 있잖아요. 네. 이런 명문대학에서는 학부 학생 한 15%, 대학원 학생 한 35% 이렇게 해서 공산당 입당시키고 네네. 그다음에 현차는 대학은 학부 한 5%, 네. 대학원 20%. 근데 전국적으로 평균으로 보면 학부 학생은 10%, 대학원 학생은 30%가 공산당원이고요. 네. 참고로 그 여러 가지 통계를 보면은 전국에 있는 대학생들이 평균 50%가 입당 지원을 한대요. 근데 그 중에서 되는 사람은 소수인 거예요. 네네. 그래서 사형 기업가 및 중산층과 더불어 대학생이 공산당 입당을 가장 원하는 계층이라고 얘기해요. 중국에서. 그럼 느낌이 오죠. 네, 아 네. 공산당이 쉽게 무너지지 않겠다. 대학생들이 저러면. 대신 입당하는 동기는 80년대까지는 이념이었는데 지금은 실용. 자기를 취업에. 위한. 그래 서로 공산당 좋고 학생 좋고 그런 거죠. 공산당 당원이 되는 게. 네. 그래서 이렇게 공산당 조직은 전에 한번 얘기했었잖아요. 서울대학교를 사례를 해서. 네네네네네. 그렇죠. 그래서 네. 주로 학생들을 통제하는 거는 학생당지부. 그럼 학생당지부에서 뭐 하냐? 뭐 그대로예요. 선전선동. 네네. 그다음에 교수, 직원 감독, 학생 상황 보고 이런 거예요. 실제로 2015년에요. 네. 하나 사례를 설명하면 네. 2015년에 중국에서 그 학자들은 그렇게 표현해요. 대학 교육에 대학살이 일어났다. 대학 교육의 대학살? 대학살이 일어났다. 뭐 그게 어떤 무슨 뜻이냐? 네. 대학교 교수들에 대한 사상 검증과 커리큘럼 전체에 대한 검증이 일어났어요. 누가요? 공산당이 했어요. 2015년에.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느냐? 2014년에 2학기쯤에 네. 그 요녕대학이라는 데서 그 공산당원인 학생들이 네. 그 요녕일보라는 신문에 투고를 했어요. 우리 교수들이 입만 열면 해외는 칭찬하는데 중국과 공산당을 욕하더라. 아, 우리도 수업하다 보면 그렇게 해요. 네, 한국 정치 네, 왜 네, 인모양이냐. 네, 네, 네. 그걸 투고를 했어요. 그래서 요령일보라는 데서 기자 수십 명을 대학에 파견해서 청강을 하게 했어요. 한 달 동안. 네. 진짜 보니까 해외에 미국이나 유럽에 대해서 좋게 얘기하고 중국과 공산당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사회과학 그 하는 교수들이. 네. 그걸 시리즈로 실었어요. 대학 교육 이대로 되는가. 아, 난리 났구나. 아, 그리고 그거를 우리도 그렇지만 우리도 그래요. 우리나라 일간 신문들 네. 발표도 하지만 뭐 보고 써갖고 정부에 보내기도 하는데 중국에서는 그 체제가 돼 있어요. 비밀 보고 제도가. 네. 그걸 공산당 중앙에 보고해갖고 뒤집어졌어요. 그래갖고 2015년에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공대, 이공계는 아니에요. 인문사회계 교수들 있잖아요. 전 대학의 모든 교수들의 커리큘럼 그다음에 사용한 교재 다 보고하라고 했어요. 사실은 저도 그 희생자인 게 제 책이 이제 중요한 책 두 권이 네. 용과 네. 춤을 추자라는 책과 중국의 꿈이라는 책이요. 네. 중국어에서 이제 저작권 로열티 받고 대학 다 끝내고 번역까지 다 했어요. 네. 저도 그 감수까지 다 하고 저 그냥 한 게 아니라 그쪽에서 원해서 한 거예요. 출판사랑. 네. 네. 두둑히 받았어요. 저장료도. 다 심의를 통과를 못했어요. 반중국적이고 반공산당적인 내용이 너무 많다고 그러니까 중국의 판매가 금지됐다는 거예요? 금지됐어요. 그러니까 출판이 허락이 안 됐어요. 다 번역해놓고 찍기만 하면 돼. 근데 아시겠지만 우리도 옛날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책 이런 거 내려면 다 검열을 받잖아요. 네네네. 검열을 통과를 못했어요. 두 건 다. 그래갖고 출판을 못했어요. 같은 거예요. 그래갖고 약간 문제가 있던 교수들이 있잖아요. 다 잘렸어요. 이때. 예. 아니면 보직이 변경됐어요. 교수 저 더 이상 못 가르치게 하고 연구직으로 돌리거나 행정직으로 돌리거나. 네네. 그래서 2015년이 바로 고등교육의 대학살, 대학교육의 대학살이라고 하는데 네. 바로 그런 걸 누가 하느냐? 대학생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중국은 2015년을 전후로 해서 했잖아요. 중국의 주요 대학에 다 강의실마다 CCTV가 다 설치되어 있어요. 강의실에 네. 강의 내용이 다 그럼 녹화해요? 아, 다 녹화돼요. 아이고. 근데 더 심각한 문제가 이거는 이제 국제 학계에서도 논란이 됐던 건데 네. 유학생들이 이제 코로나 전에 전 세계에 80만 명이 가 있거든요. 네. 미국이 38만 명, 우리가 지금 한국에도 7만 명이 와 있어요. 네. 지금 미국이 한 30만 명 가 있는데 그리고 호주나 뉴질랜드 있잖아요. 웬만한 대학 가면 중국 유학생이 적게는 몇천 명에서 네. 10,000명씩 있어요. 네, 네, 그게 무슨 얘기냐? 중국 유학생들 없으면 대학이 운영이 안 돼. 안 된다 그 네. 정도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야? 그 유학생들 사이에서도 역시 당원이 있고 관리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있겠죠. 학생들이 네. 수업에 들어가서 토론을 못 하는 거예요. 아, 자기 생각을 얘기를 못 얘기를 하고. 못 하는 거예요. 그게 실제로 유럽과 미국 쪽에서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애들이 수강 신청을 할 때 중국 유학생이 들어있는 과목이잖아요. 이런 거 서로 안 듣는. 이거 심각한 거예요. 그게 언제부터 생긴 거냐? 2015년.
자 여기 10명이 있는데 네. 중국 유학생이 3명 있다. 네. 다 외국에서 유학하고 있는데 근데 이 세 학생이 서로를 불신하는 거예요. 그렇겠죠. 네. 그러면서 통제를 해버리는. 그 중국 학생들은 그렇고 네. 나머지 학생들은 상관없죠. 뭐. 상관없고. 뭐 내가 뭐 중국 갈 것도 아니고 공산당원도 아닌데. 네. 그러니까 해외 유학생들도 그럴 바에네. 그럼 중국은 어떻겠어요? 그래서 2015년을 전후로 해서 네. 인문사회 계열은 드디어 이제 학문이 끝났다라고 학자들은 심하게까지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공대만 좀 남아 있는 거군요. 이공대. 대학은 있는데 그러니까 교수들이 말을 안 해. 그러니까. 예. 자기가 무슨 얘기를 하기 전에 사상 검열을 해버리면 말이 되겠어요? 그게 바로 누가 하는 역할이다. 공산당 네네. 학생 당원들이 하는 역할 중에 하나예요. 거기다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공천당 조직도 있어요. 공천당 조직은요 옛날에는 네. 대학생 되면 그냥 의뢰 가입했어요. 그 정도로 쉬워요. 네, 근데 요새는 서로 안 하려고 그래. 그래서 뭐 줄긴 했지만 그렇게 해서 대신 이 공천당 조직은 뭐 하는 거냐? 네. 학생 지부가 있어요. 공산당 조직하고 똑같아요. 학생 지부가 있는데 주로 뭐 하냐? 학생 동아리 관리. 학생 승인 내고 이러는 거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거 예를 들어 서울대학교 무슨 뭐 국제대학원 공천당 지부에서 네. 국제대학원 내에 학생 동아리 승인 여부 거기서 결정해요. 네네네. 학생들 돈 배분하고 이런 거 다 여기서 해요. 이렇게 해서 공산당원과 그다음에 공천당 당원들이 활동을 하고 있죠. 그럼 이들한테는 어떤 뭐 혜택이 돌아갈 거 아니에요. 네. 가장 중요한 혜택이 뭐냐. 공천당원의 경우는 공산당에 가입할 때 특혜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공산당원이 되면 네. 국유기업이라든지 공무원이라든지 굉장히 유리하다고. 그러니까 공산당이 될 수 있고 또 그다음에 온갖 인턴십이 있어요. 뭐 어디 청년 그 리더십 프로그램 네. 또 이런데 우선 지원해줘요. 장학금은 당연히 주고 거기다가 일부 대학에서는 대학원 가기 힘든데 네. 대학원을 진학을 보장해 주는 이런 특혜를 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공천당원과 공산당원들이 활동을 하고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네. 이것만이 아니라 대학 교육을 철저히 하고 있어요. 이거 시진핑이 뭐라고 그랬느냐. 대학은 상아탑이 아니래요. 뭐예요? 그럼 뭐냐. 이데올로기의 전초기지. 대학이? 예. 그게 이제 공산당의 관점이에요. 왜? 대학은 앞으로 사회주의의 건설자와 계승자를 육성하는 데인데 여기에서 사회주의 이념으로 똘똘 뭉친 그런 사회주의 건설자를 만들어내야 된다. 그래서 이건 제가 쓰는 표현이 아니라 네. 그 목적을 위해서 정치 과목이라고 별도로 해요. 대학생들한테 가르쳐요? 예. 근데 중고등학생들도 가르쳐요. 정치 과목이 있는데 그리고 정치 과목의 목표 제가 그래 그대로 운영해놨는데 그렇게 써놨어요. 학생의 가치관을 주조하는 것이 목적이다. 가치관을 주조하는 것, 빚어내는 것. 주조. 예, 주조하는 것. 가만있어 봐. 우리 정프로님 네. 대학 다니실 때 국민연리랑 교련했어요? 대학 때는 안 하고요. 고등학교 때는 했어요. 교련. 저랑 조금 세대 차이가 나요. 많이 나야죠. 그래서 저는 이런 게 느낌이 확 오는데요. 네. 대학교 입학하자마자 네. 대학 1학년 있잖아요. 네. 입학식 하자마자 그 첫 주에 뭐 했느냐. 훈련소 입소했어요. 일주일 동안. 그러니까 대학교 선배도 만나기도 뭐 하고 뭐 하기도 전에 서울대학교 일타했거든요. 그래갖고 다 저 군사교육? 네. 일주일 동안 가서 군사교육 시키는 거예요. 인용교육 시키고. 그 남학생들 무조건? 무조건. 그러고 나서 교련은 빠지면 강제징집당해요. 그다음에 국민윤리 과목 이런 거 없으셨죠? 국민윤리요? 예. 없었잖아요. 고등학교 때는 있었어요. 대학교 때도 있었어요. 대학교 때는 없었죠. 예, 2학년 때까지. 그리고 2학년 때는 뭘 가느냐? 분단 상황을 체험해야 된다고 전방 입소. 전방 갔어요. 저 철책에서 3일 썼어요. 2학년 때. 총 쏘고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이 느낌이 확 와가요. 네네네. 이거를 이제 중국에서는 공산당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대학생은 가장 중요한 게 사회주의의 건설자이며 계승자를 양성하는 것으로 올바른 가치관을 주조한다. 그래서 정규 과목을 하는데 크게 중국에서는 쓰는 말이에요. 양과라 그래요. 양과. 네. 두 가지 과목. 하나는 마르크스주의 이론 과목이라고 네 가지를 가르쳐요. 그래서 마르크스의 기본 원리, 마오쩌둥 사상, 중국 근현대사. 그다음에 재미난 게 네. 사상 품성 과목에 법률을 가르쳐요. 준법 정신. 네네네. 이렇게 하고 5과목이 필수 과목이에요. 그럼 하나에 3학점씩 쳐도 이게 벌써 몇 학점이에요? 15학점이에요? 15학점. 근데 실제로는 이거 말고 다른 게 더 있어요. 이건 필수 과목이에요. 야. 근데 이게 고리타분하면 애들 공부하겠어요? 굉장히 재밌게 하는 거예요. 또 이런 거에 쓸 수 있는 전문적인 이 사상 전문 학자 교수를 양성하기 위해서 중국의 주요 대학들은요 마크스 레닌주의 학원이라는 게 다 있어요. 거기는 학부 학생은 없고 석박사 네. 과정이 있는데 거기서 나온 친구들 전문가들이 다 이거 담당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식으로 얘기한다면 교양 과목을 이런 식으로 공산당이 주도하는.
일타 강사들도 있군요. 아 그리고 이게 바로 이 결과가 설문조사를 하면 외국 학자들이 해고 그러면 다 있는데 이걸 하고 나잖아요. 그럼 애국심도 더 호산하고 뭐 그렇겠죠. 지지도도 높아지고. 아, 그래요? 그래서 그 중국의 청년들이 네. 애국 청년들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게 우연이 아니에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입학 시험을 해서 달달달 외웠는데 대학교에서는 이런 식으로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있어요. 반공교육 제일 철저하게 받은 친구들이 또 제일 반대로 갔던 그런 또 우리 근데 이제 그 경험이 케이스가 네. 현실과 괴리되면 그래요. 아, 근데 이제 중국은 현실과 맞으면 맞으면 열혈 청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 개방하면 중국 공산당 큰일 났다 그러는데 신경도 안 쓰는 게 인터넷에 떠도는 얘기에 97%는 뭐냐 공산당 찬양하는 얘기. 아닌 얘기는 다 삭제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삭제해서도 그렇지만 네. 우리 다음에 할 거예요. 인터넷 통해서. 알겠습니다. 살아남질 못해요. 아, 논쟁에서. 아 그래요? 네. 이렇게 다 교육을 시킨 게 어제 오늘 한 게 아니라 40년을 지금 이랬는데. 알겠습니다. 마지막 대학 통제와 관련해서 꼭 알아야 될 게 이것만 넘어갈게요. 네. 학생 보도원 제도라고 이건 뭐냐면 주로 이제 대학원생을 선발해서요. 학생들의 사상과 네, 학생들의 생활, 연애 이런 걸 다 상담해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네네네. 그리고 이런 친구들이 명문대학에서는 또 간부로 성장하는 후진타워 있잖아요. 아. 후진타워가 바로 대표적인 청와대학의 정치 보도원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기숙사에서 같이 생활하고요. 네. 그러면서 같이 지도하고 아. 그래서 별도의 이걸 뭐라고 해야 되나 기숙사 사감 밑에 있는 대학원생인데 주로 뭘 맡은 거냐 정치 사상 이런 걸 통제하는 이것도 다 있어요 대학마다. 네네. 그래서 이런 정규 과목뿐만 아니라 네. 이런 생활과 활동도 있는. 자 그래서 이 대학이 지난 1989년 6월 천안문 민주화운동 이후에 왜 시위가 발생 안 했는가 이처럼 공산당 조직과 철저하게. 공천당 조직 그다음에 교육 그다음에 대학 교수에 대한 통제 이런 게 성공한 결과죠. 아주 입체적으로 관리를 하는구만요. 예. 네. 자 이렇게 해서 공산당의 조직 통제 중에서 여러 가지 중에서 사형 기업에 대한 통제와 네. 대학에 대한 통제 어떻게 하나 약간 맛만 봤습니다. 자세한 거는 이제 책에 아주 네. 풍부하게 사례로 많이 나와 있으니까요. 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네, 중국의 통치체제라는 우리 정윤환 교수님의 책을 보시면 더 자세하게 나와 있고요. 저희가 어떻게 통치하는가 아직도 좀 남은 게 한 3개 더 있습니다. 네, 더 있습니다. 네, 그거는 저희가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우리 교수님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재밌는 얘기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3프로TV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데이터를 분석하는 송기령 부사장과 함께 미래대학 강의를 선보인 지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대기업의 임원진들과 기관의 큰 프로젝트로만 제공되던 깊이 있는 통찰을 최초로 온라인을 통해서 공개했었는데요.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다양한 피드백을 바탕으로 한층 더 업그레이드해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3프로TV 미래대학 확장판. 현상은 벌어진 거고 함의는 그 안에 들어있는 이유란 말이죠. 예측 그러셨는데요. 예측이 아니라 이해입니다.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누구보다 먼저 사회 변화를 포착하고 자신만의 전략을 수립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실 겁니다. 영상 하단의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네이버에서 3프로TV를 검색해 주세요.